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곰곰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민중의 소리에서 뉴미디어 국장을 맡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중의 소리에서 정치, 법조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강경훈 기자입니다. 예, 경제 취재하고 있는 홍민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중의 소리 조한무입니다. 어제 제가 자기소개하면서 망언을 해가지고 경제부에 오래 있었다 그랬는데 부장님 옆에 두고 오래 있었다 7년 있었는데요. 뭐 이제 앞으로는 경제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이제 재밌는 이슈 있으면 그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년이면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7년 있어본 부서가 없는데. 진짜? 뭐죠? 네, 어쨌든 뭐 더 오래 많이 하실 거니까. 네.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분. 그래요? 이 부장님 밑에서? 그렇죠. 네. 저희 시사콜콜은요, 그날 이슈가 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현직에서 뛰고 계시는 민소 기자들이 직접 여러 가지 주제를 같이 심도 깊은 토론을 함께 나눠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심도 깊은 토론, 준비되셨죠? 표정들이 다들 안 좋으신데. 저희가 1부에서는요, 매일매일 이슈가 되는 화제를 하나 가지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여기 세 기자, 홍민철, 강경훈, 그리고 조한무 기자가 돌아가면서 이슈를 가지고 와서 자신 직접 취재한 내용을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선 1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저희가 첫 번째 방송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 다들 보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직접 보신 이 본인의 얼굴이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떠셨나요? 우리 한무 씨 어떠셨나요? 어제 보긴 봤는데 뭐라 그럴까. 어제는 제가 되게 편했거든요. 발제를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가지고 마음이 편하고 그거 영상 볼 때도 되게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 상당히 긴장되고 불편합니다. 오늘 또 그렇고 앞으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민철 선배님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웠고. 왜요? 제가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설명을 좀 너무 좀 못하고 그래서. 네. 잘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지. 자학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댓글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 너무 말씀들을 따뜻하게 좋게 해주셔가지고 맞아. 기운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기운이 나는 것과 별개로 긴장되고 떨리는 건 똑같네요. 이게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영훈 씨 어떠셨어요? 저도 제가 긴장하고 있다는 게 너무 티가 날 정도로 드러나가지고 방송에서 좀 보는 게 불편했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민철 선배도 그렇고 한무 씨도 뭐 비슷한 모습이었어가지고 나만 긴장한 게 아니다 이런. 야 이러다 다 같이 죽는 거야. 한 명을 일본은 거친 개친이네. 네, 그렇군요. 미안했습니다. 전혀 그럼 긴장한 기색이 없으셨던 우리 프로 곰곰 선생님께서는 어떠셨는지. 네, 일단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채팅 이게 7시에 어제는 7시 30분에 결국에 나가게 됐는데요. 기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오늘부터 7시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채팅에 제가 2시간 내내 들어와 있었어요.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따뜻한 말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어제 방송은 집에 가서 이제 저희 가족들도 봤다고 했는데 곰곰이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렇게 곰곰이를 준비하는 것처럼 매일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 제가 곰곰이 콘텐츠를 준비할 때는 대본만 약 1주에서 열흘가량을 쓰는데 그거를 이제 매일 해야 되는가? 실시간으로 살 빠지는 모습을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서 좀 더 내용을 압축적으로 더 많은
부가적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댓글 중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 댓글 중에 토크쇼라고 분명히 소개했는데 뉴스타파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원래는 우리 테스트 방송할 때는 다들 약간 좀 더 이렇게 러프한 분위기였거든요. 그쵸? 자연스럽게 토크쇼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제 살짝 첫 방송이다 보니까 긴장해서 약간 조금 경직돼 있던 게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전 약간 해석이 달랐어요. 아니에요? 좀 고품격이다. 전 이렇게 선회를 저는 늘 너무 긍정회로를. 전 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런 걸로. 그런 고품격 토론 방송이구나. 네. 뭐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더 부담스럽네요. 이 방송 나갔을 때 그 댓글을 다신 분이 다시 보신다면 네. 어떤 의도였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위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저녁 7시에 릴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채팅도 달아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1부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 뭐 돼라고 어제 제목이 올라왔던데 너 뭐 돼 그분 한덕수 대행이 또 뭔가 일을 치신 것 같아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셨다던데 어제 바로 우리 홍민철 기자께서 그 트럼프의 미친 짓을 그 관세 전쟁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한대행과 트럼프의 전화 통화 무슨 내용이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대행이 사고를 친 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동에 옮긴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어제 저녁에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소셜 미디어에다가 그 좀 장문의 메시지를 올렸어요. 네. 그게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다 읽어볼까요? 아니면 좀 잘라볼까요? 중요한 내용들만 이럴 땐 요약이 좋죠. 한 문장 한 문장이 주옥 같아요. 버릴 게 없어요. 딱 첫 문장 한국의 대통령 대행과 통화했다라는 문장 말고는 다 되게 전략적으로 쓴 문장들이라. 그럼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릴까요, 그냥? 네, 그래주셔도 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아니 읽으시기 부담스러워하신 것 그러니까 왜 뺏어가려고 하냐고. 아니요, 읽으시기 잘 준비해 부담스러워하신 것 왔는데. 네, 준비한 게 꼬이면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근데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뺏지 않을게요, 제가. 제가 무슨 불량 욕심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게 꼬이면 제가 브리핑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꼬지 실패할 수 않을게요. 있어서. 네. 일단 두 번째 문장이 요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한국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무역 흑자, 그리고 관세, 조선업, 미국산 LNG의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동 투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막대한 군사적 보호에 대한 대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과 관련된 어떤 협상에 대한 내용들. 두 번째 문장은 자국민들한테 한 얘기니까 빼도 될 것 같아요. 네. 졸린 조 때문에 협상이 돌아갔다는. 네, 바이든 조 디스하는 이야기. 세 번째 문장이 어쨌든 지금 우리는 양국 모두에게 대단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틀과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서 설명한 것들에 대한 쟁점 정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 문장이 좀 약간 뜨아한데 한국의 최상위 협상팀, 그러니까 최고위 협상팀이 지금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타 있고 상황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트럼프에게 상황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해석하기가 싫어요. 그냥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인 게 솔직한 제 심정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해외에서 많이 주목할 만한 내용들인데요. 우리는 한국 외에도 많은 나라들과 협상 중이며 이들 모두가 미국과의 거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단순히 무역과 관세를 넘어서 그 외의 다른 사안들까지도 끌어올려 함께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문장이 좀 약간 웃으면 화가 나는 문장인데 이른바
원스톱 쇼핑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이 풀 센텐스가 이제 beautiful and efficient process라고 썼어요. 그 앞에 단어가 원스톱 무슨 네고시에이션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쇼핑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일지 모르겠는데 굴욕적인 원스톱 쇼핑 뷰티풀. 중국 또한 간절히 거래를 원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성사될 것입니다. God bless USA. 이렇게 지금 문장을 올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문장도 쉬 넘어갈 수 없는 문장들을 써놔서 제가 풀 센텐스를 읽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했고요. 이걸 뭐 해석하거나 예측하거나 검증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보면은 뭐 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세 얘기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면. 네, 저희 민중의 소리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조선업이에요. 조선업 트럼프가 지금 언급한 것 중에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 조선업이 뭐 좀 낯서실 수는 있는데 그 미국의 조선업이 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실 2차 대전 승전국이기도 하니까 미국이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 최고의 조선업 국가 강국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조선과 관련된 사업들이 좀 사양길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한국, 일본이 그 산업을 받았고 최근에는 중국까지 올라와서 지금 전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면은 한국이랑 중국이 30% 정도씩 나눠 먹고 있고요. 일본이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뭐 1% 정도 되니까 30%를 먹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좀 약간 신경 쓰이는 문제일 수가 있죠. 전략적으로. 게다가 미국에 있는 그 군함들, 함정들이 되게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전력은 100% 중에 뭐 몇 %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고쳐야 되는데 고치질 못해가지고 최근에 작년 올해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뭐 한화오션이나 네. 그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미국에 이제 본격 군함은 아니고 군수 지원함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기름 실어서 군함한테 갖다 주는 배들 뭐 이런 배들을 유지 보수하는 거를 한 최근에 한 3척 정도 수주를 해서 지금 그 경남에 거제에 있는 조선소나 울산 조선소에서 이제 고치고 있고 그런 정도로 지금 미국 현지에 있는 조선업은 좀 연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극복해 보자라는 게 트럼프의 지금 요구 사항이고 지난번 의회 연설에서도 조선업을 되살리겠다라는 말을 이제 공공연히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0% 정도 점유하고 있는 강국인데다가 뭐 최신 이걸 기종이라고 하는 선종들을 뭐 LNG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한테 그 기술을 좀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서 직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 여타의 뭐 경쟁력 강화 방안을 협의해 보자라는 압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선이 들어간 게 뭐 우리한테 유리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네요. 뭐 업계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현지 투자의 조건을 디테일하게 봐야겠죠. 우리가 좀 뭐 과도한 기술 이양을 바탕으로 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한다거나 그러면 좀 뭐 세세하게 따져봐야 될 유불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트럼프가 요구한 거니까요. 유리할 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지. 네. 그렇죠. 또 뭐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배를 사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한국의 기업의 배를 이제 미국에 수입을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특혜나 뭐 이런 거를 주는 거라면 우리한테 이제 유리한 거가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이 세 나라 중에 한국에게 우선권이나 뭐 그런 특혜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가능성이 없진 않죠. 세 나라, 일본, 중국, 한국이니까. 중에서는 네. 중국은 어차피 뭐 안 할 테고
일본보다는 우리가 지금 더 조선업에서는 앞서고 뭐,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일본이 주도하던 거를 한국이 이제 따라잡아서 제쳤고 그것을 이제 중국이 따라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조선업이 침체를 겪었었던 시기에 네. 한국의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는 한국의 노동자들의 기술력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이 중국어를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면 고액 연봉을 제시했으니까 중국에서 많이 가기도 했고 네, 그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이제 성장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배가 계속 필요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조선업도 쭉 끌어올려진 측면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안 왔겠습니까? 예전에 그랬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삼국이 조선업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 삼국 외에 다른 데서 배를 살 수 있냐? 라고 치면 없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쵸. 미국 입장에서 우리 산업을 키우고 싶어 인 거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도대체 뭐지? 우리 거 그냥 사가면 되잖아요. 원래대로면. 그쵸. 그러니까 뭔가 요구하는 게 있겠죠. 근데 그나마 다른 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우리가 뭐가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고 요거는 이득이 있을 만한 가능성은 있는 뭐 이 정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이게 차악이군요, 지금.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 나와봐야겠지만 구체적인 건.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미국산 LNG의 대규모 구매. 요거는 한국이 어차피 LNG를 지금 다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왕고래에서 나오지 않죠. 네, 그러면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도 미국은 3번째 구매 국가예요. 계속해서 그 비중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그냥 좀 더 늘리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얘기한 게 이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동 투자 이 부분인데요. 요거는 그 알래스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A4용지처럼 알래스카가 있다고 치면은 북쪽에 있는 유전에서 남쪽 그러니까 A4용지 아래쪽에 있는 도시까지 천연가스를 끌어오겠다 이런 국내 사업이고요. 요 끌어오는데 그 거리가 한 1,300km 정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가스를 끌어와야 되니까 가스관이 필요한데 관을 쭉 까는 비용이 한 15조 원 정도 되는. 15조. 네. 그런 걸 이제 한국이 좀 사업에 참여해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LNG도 어차피 니네가 살 테니까 거기서 가져온 천연가스를 액화시켜가지고 그것도 사가라. 사가라. 네, 뭐 싸게 주나? 그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만드는 것도 우리 거라고 싸게도 안 해준다고? 네, 거기다 이제 시설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10조 넘게 들어가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라고? 네, 하라고 오래전부터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재미있는 논리죠. 한편요. 다른 나라 LNG 말고 우리 걸 사라. 1. 두 번째는 그걸 사는데 이게 운반하는데 약간 돈이 들어. 우리나라에서. 그 운반하는 관을 니네가 좀 깔아서 사가. 아니 깔아주면 우리가 살 테니까. 아니 니네가 돈을 들여서 같이 깔자. 그러면 주는 겁니까? 아니 사가라고. 싸게 주나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싸게 줄 수도 있어. 근데 여기 투자할 거야? 뭐 이런 거죠. 아니 뭐 노예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대체? 동맹이니까? 동맹? 네. 노예 같은데? 그 학교에서 일진이 그 괴롭히는 거랑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용돈 그렇죠. 뭐 말잖아요. 용돈 나눠 쓰자 이거랑 똑같잖아요. 우리 친하다고 하면서 응. 이제 애한테 500원 주고 빵 1,000원짜리 사오라고. 그러니까 500원 남겨와라. 그쵸? 이런 거지 뭐. 500원 남겨. 좀 많이 해보신 분인데 갑자기 아니요 저는. 저한테 500원 주셨던 그분이랑 이제 닮으셨잖아요.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전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진실은 미궁 속으로. 아무튼 다음 이야기해 주시죠. 그 다음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래요? 들어요. 네. 동맹이니까. 동맹이니까요. 막대한 군사 보호에 대한 대가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국민들은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한 미군이 한국을 지켜줌으로 인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신가요? 뭔 소리야? 아니십니까? 아, 그러면 아닌 걸로 하고. 한국의 주한 미군이 한 28,500명 정도 있다고 해요. 3만 명 좀 안 되는. 이게 이제 독일의 6만 9천 명, 일본의 4만 명에 이어서 세 번째 그 주둔국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 있겠죠. 이걸 이제 분담금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매년 협상을 하는데, 지금 제가 표를 전달해주지 않아가지고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못 보실 텐데, 6차, 그러니까 2003년도가 6차 협상이었고요. 그걸 이제 매년 그 비용을 협상을 합니다. 그때 6천억 정도가 이제 분담금으로 한국에 부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준하는 정도로 매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2019년에 아니죠, 그냥 가장 최근을 말씀드리면 2021년에 1조 1,333억 원, 1,833억 원. 요게 이제 부담하고 있는 방위 비용이 되겠습니다. 요 과정에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아마 트럼프 때였죠. 이게 협상하다가 뭐 이렇게 네. 그전 네. 트럼프, 이전 트럼프요. 그쵸. 1기 트럼프. 1기 트럼프. 2020년? 17년, 18년부터 시작돼서. 네. 그죠. 1기 때도 그 분담금 얘기가 아주 그냥 돌림노래처럼 계속했었죠. 트럼프가. 뭐 해주실 말씀은 없나 봐요. 그때 한번 아까 그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서 올렸던 언급했던 그게 그 2020년 협상이 안 된 건인데 그렇죠. 그때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당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그 요구액을 이제 요구서를 수령을 받았다고 해요. 그거 보고 500%를 올려달라고? 미친 뭐 약간 이거 50억 달러를 얘기했죠. 50억. 이번에도 50억 달러를 그렇죠. 언급했는데 그때도 정확하게 액수로 50억 액수로 달러를 얘기했죠. 어. 예. 그러니까 이건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차관의 카운터파트도 좀 그렇죠. 당신네들 좀 당황했겠다 음.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뭐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최대한 피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뭐 당신들이 요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는 측면이 있다. 그런 식으로 달래기도 하고 하면 시간을 계속 벌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당신네들은 그 대통령이 결정하면은 행정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런 외교 사안은 또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 사안은 국회 네. 비준 사안입니다. 그것도 힘들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이걸 어떻게 설득하겠냐. 좋아. 좋은 줄.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다가 다음 정부로 넘어간 거예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야 전략이 좋았는데? 우리로서는 뭐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제 입장에서는 뭐 이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를 위한 거냐. 그렇죠. 그쵸. 뭐 어쨌건 예. 너네를 위해서 너네가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 그렇죠. 냉전 시대에 사실은 그 주한 미군을 배치한 것도 뭐 냉전 시대 때부터 이제 본인들이 그 소련이랑 중국과 이제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 영토가 필요했던 거고, 그렇죠. 일본이랑 뭐 그런 상황에서 그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었던 건데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얻어갔던 그 동안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이익이 맞아. 있는 건데. 아니 우리한테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 딱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 우리 아니야? 영토를 쓰는 거니까. 그쵸. 자기 영토처럼. 심지어 그 이전에 그 주한미국 있었던 그 기지들 보면 환경오염도 굉장히 심하고 뭐 이랬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그런 보상비라든지 이런 또 것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죠. 이런 얘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피해본 것도 엄청 많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할수 있고.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죠? 이때까지. 뭐 근데 그건 한국 정부가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환경 오염에 대한 그 조사가 다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시기에 그전 정부도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계속 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는 게 노태우 정부 정도부터 아마 시작됐었을 텐데 그 당시부터 한국은 노무, 건설 이런 걸 이제 제공했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공을 했었고 그런 뭐 어떤 식이냐면 미군이 이제 이런 걸 요구합니다. 이런 건물이 필요해요. 우리는 알아서 지어. 뭐 하기도 하고 이건 우리가 이제 현물로 혹은 건설로 이거를 이제 비용 대신에 그러니까 비용을 그렇게 처리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돈이 들 일이긴 한데 뭐 어떤 부지를 조성해 주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군이 어떤 데로 좀 옮겨야 된다거나 이런 건물이 시설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해서 김영삼 정부에도 이제 비슷했는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로 오면서 계속 이 양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이제 분담 액수, 그러니까 현물이긴 했지만 노무나 건설 이런 방식이긴 했지만 그 액수는 늘어났고 이게 돈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현금 지원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현금 지원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현금 지원을 늘리는, 그러니까 돈을 주면 알아서 쓰는 방식으로 이제 이게 늘어나다가, 그러니까 이게 논리 구조는 뭐냐면 미군이 여기에 주둔해야 되니까 서로 양국이 이걸 양해를 하고 미군이 주둔해야 되니까 주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원래 시작이었단 말이죠. 한국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돈으로 달라니까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여기다가 집 지어줄게. 아니 돈으로 주면 우리가 알아서 지을 거야. 이렇게 바뀌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다가 일단 이명박 정부 들면서 이제 분담금 인상을 기본적으로 물가 연동을 하겠다. 라는 게 이제 공식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협정을 맺은 게 4% 수준의 자동적 인상, 뭐 이런 게 이제 논의가 됐고요. 박근혜 정부로 들어오면 분담금이 확 올라갑니다. 가 되게 되고, 이게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우리가 너네를 보호해 주는 거니까 돈을 내 라는 개념이 툭 튀어나온 거죠. 그 전까지는 보호해 주니까 돈을 내 라는 개념이라기보다 미군이 주둔을 해야 되니까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돈이 드는 문제니 이것을 필요한 액수에 따른 이제 분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 액수가 갑자기 트럼프 때 오면서 아니 우리가 보호해 주는데 왜 니네가 돈을 안 내? 돈을 다 니네가 내야지. 오히려 그 비용을 더 치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0억 달러를 요구를 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당시에 한국 내에서의 논쟁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향까지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올라왔었어요. 방 빼라고 해라. 그러니까 미군이 과연 여기서 빠질 수 있느냐. 그렇다면 니네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빠질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 너네 빠질 수 있냐. 이런 거였거든요. 한번 해봐라. 50억 달러 못 내겠으니까 니네 빠져봐라. 근데 주한미군은 일본의 주일미군이 이제 동아시아 패권의 동아시아를 이제 지배하는 동아시아의 패권 전략의 되게 중요한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인데 이 뒤에 괌이 있어요. 주일미군 뒤에 괌이 있어요. 괌에 있는 건 뭐예요? 전투기입니다. 괌에서 날아가죠.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일본에 훨씬 많거든요. 주일미군이. 주일미군이 쫙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봉에 한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치하고 있냐. 지금은 중국이고 그전에는 러시아였겠죠. 어쨌든 그 앞에는 북한이 있는 거니까
이것을 남북 간의 관점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관점으로 본다면 미군의 주둔의 최선봉에 있는 지역이 주한미군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빠지면 주일미군이 최선봉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니네가 선택할 수 있어? 우리가 양해해 주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개념들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들면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져 왔던 남북 관계의 발전, 그러니까 평화 체제 구축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낮아져가는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 라는 게 사회적 논의가 되면서 그 와중에 50억 달러를 던지니까 아니 그러면 방 빼봐. 니네 다 나가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보자. 그러니까 그걸 너네가 선택할 수 있으면 그 요구를 뭐 해볼 수도 있겠는데 너네 선택 못 하잖아. 오히려 니네가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이런 이제 논의까지 나아갔었죠. 그리고 이런 주장들이 사실 뭐 정치권에서도 주장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현실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계속 진행돼 왔고 50억 달러를 던졌으니 어쨌든 이때 분담금이 확 올라갑니다. 협상은 이제 이루어지긴 해야 되니까 2021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였는데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협상에서는 분담금을 13.9% 약 14% 가량 인상하는 것으로 협정이 이제 됐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쨌든 트럼프 시기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은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협상이 됐었고 트럼프 시기에는 삐그덕 되면서 오히려 이제 한국에서는 맞받아치기도 하고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래서 이제 협상이 결렬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2019년에 8.2% 인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1년짜리 협상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구한 건 50억을 못 박자 이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막 오고 가다가 그럼 1년짜리 협정을 맺자 해서 이제 8.2%를 올리자고 했고 근데 이제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가 계속 있으니까 한국은 점진적 타협을 하는 게 올리긴 올려야 된다면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냐 정도로 물러난 상태에서 정권은 바뀌었고 이제 뭐 이때 그런 한국에서는 뭐 얘기들이 많았죠. 주한미군 감축도 선택해 봐야 된다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고 이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한미 동맹을 이제 다시 확인하고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같은 미친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날아온 게 이제 13.9%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제 유효한 이게 2025년까지 유효한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1조 1,833억 원을 내는 것이고요. 이 얘기는 협상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협정이 25년까지니까요. 이때 다시 트럼프는 50억 달러를 꺼내 든 겁니다. 50억 달러면 한 7조 정도 되나요? 네. 아니 근데 뭐 그 얘기를 이전에 했었던 이야기 방빼라는 이야기를 아니 뭐 이게 좀 격하게 방빼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어쨌건 주한미군이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라리 좀 짚어서 이제는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아까 원스톱 쇼핑이라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지로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논의만 하면 방위비 분담금만 논의하면 됩니다. 관세만 논의하면 관세만 논의하면 됩니다. 알래스카 파이프 관련해서 뭐 무슨 협상이 진행된다면 그것만 갖고 논의하면 되거든요. 거기에서의 딜이 벌어지겠죠.
그런 묶어서. 근데 이걸 갑자기 묶어버린 겁니다. 어. 그러니까 한덕수 씨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뭐냐면 통화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통화라면. 아니면 그 앞에서 이걸 패키지로 묶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했던가. 근데 그런- 그렇게 말 못했을 것 그건 같은데. 모르죠. 둘 간에 무슨 통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프로세스 같은데요? 당신 말 오케이. Of course. 물론 무엇이든지. 한미 어쨌든 동맹을 가장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 말려든 거예요. 이것을 패키지로 묶어버린 거. 왜 방위비 분담금하고 배 만드는 거랑 도대체 왜 패키지가 되는지, 그거랑 LNG를 사오는 거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걸 패키지로 묶었냐가 되거든요. 이것을 트럼프는 바로 전화 끊자마자 공식화 시켜버린 거죠. 패키징했어. 한덕수는 낚인 전화를 하셨는데 말린 거죠. 그 말도 느린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고. Of course. 그게 문재인 때 그래서 그 원칙도 방위 분담금 협상에서의 원칙도 다른 이슈랑 연계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마 트럼프는 그 교훈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지금 그럴 수도 있죠.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그렇죠. 바로 전화를.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이겠냐. 맞아.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가. 그런 전망들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이 결정권자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가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인데 이 앞순위로 가겠냐라는 게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앞순위로 끌어다 놓고 자기가 원하는 걸 들이밀어버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어쨌건 차기 대통령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어쨌건 들어가 봐야 되는 거라고 하지만 어쨌건 유력 후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건 모릅니다. 어찌됐건요. 한덕수보다는요. 뭐 가봐야 어찌됐건 그렇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어찌됐건, 입장으로 본다면 그렇죠. 어찌됐건 가봐야 아는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건 이제 이 트럼프가 상대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상대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얼른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뭔가 좀 이제 목을 박아버리자 이런 전략이었을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탄핵되자마자 지금 한 거잖아요. 네. 그동안에 얼마나 설설 기었으면 그거를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을 이제 협상에 유리한 도구로 사용하는 건 뭐 협상의 기본이니까. 그렇다면 이쪽의 협상의 대응이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런 패키징을 묻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의회가 정부가 불안정한 상황이고 저 결정권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긴 힘듭니다. 라는 좋은 핑계가 있거든요. 전화통화하면서도. 그렇죠. 지금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이면 그렇게 해야죠. 차기 그렇죠. 정부에 넘겨야지. 그걸 왜 자기가 해. 대통령이고 싶으니까요. 난갑병. 그 말을 못했으면은 그 말을 하지 못했다면은 한덕수의 대답이 다음 정부에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그 대답이 족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행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뭐 어쩌라는 거냐. 네, 그거부터 풀어야 되는 거죠. 한국에게는 풀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지. 이 풀어야 되는 선제 조건이 하나 발생해버린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대행으로 있는 동안 똥을 많이 싸고 가시네요. 곳곳에.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네. 준비한 거 계속 마음속에서 언제 해야 돼? 이러고 있었거든요. 얼른 하세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끝날 것 같아서 지금 빨리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멘트까지 아낌없이 해주세요. 트럼프의 이제 전략 이런 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탁월한 뭐 전략가 이런 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탁월한 장사꾼인 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협상이 시작될 거다라는 분위기를 풍기고 협상의 상대방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무언가를 던지고 그 던진 것으로 정신 못 차릴 때 막 몰아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최대치를 끌어내는 이런 전략인 거거든요.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그렇고
트럼프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할 거야 하고 했는데 사람들의 인식 수준은 설마 하겠어? 해봐야 10%. 근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걸 일단 통 하고 던지면 어쩌지라고 이제 협상 상대가 이제 정신을 못 차릴 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국은 이제 거기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정치적 불안 상황이 더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딱 해서 협상을 시작한다. 그리고 거기에 패키징되는 내용들도 더 많이, 더 세게, 더 크게 밀어 넣는.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이 트럼프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을 쭉 준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패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치킨 게임 같은. 사실은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 100%를 때리면 자기네들이 먼저 죽어나갈 수 있는 리스크를 그냥 감내하는 거예요. 그냥 꾹 참고 이빨 깎게 물고 해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알고 보면 그러면 한번 붙어볼까? 이런 정신을 이제 전 세계가 차리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한덕수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한덕수는 결코 무능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멍청하진 않거든요. Of course 했대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덕수를 제외한 한국의 그 기관에 있는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 패턴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거를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도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낙관적이군요. 저는 낙관적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그 멘트가 그거거든요. 이건데 정신을 차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구나. 치킨 게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계속 도진하면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박는 상대가 건가요? 먼저 일어날 때까지. 트럼프하고 박는 건가요? 뭐 갑자기 급진적인. 그게 이제 뭐 방위비 협상 때 했던 지연 전략이라고 이런 것들을 쓰면서 하는 거죠. 상대가 했다고 놀라지 말고 뭐 이렇게 작은 논리적 흠결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던 방을 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서요. 방을 빼시는 한국에서 데모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네요.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쫙 묶어가지고 가다 보면 그런 블러핑은 바람에 빠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이게 당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지금 25%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협상 전략 그런 거고 그런 치킨 게임에서 어떤 유연하면서도 강건한 전략 이런 것들을 한국 정부가 잘 세우고 그리고 뭐 지켜보는 사람들도 너무 조바심을 갖거나 그러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근데 한덕수 하는 거 보니까 조바심 근데 생기네. 이제 저는 분노와 이런 건 좀 구분하셔서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이제 한국이 세계 이런 협상 무대에서 어떤 이미지를 지금까지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뭐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른바 WTO 체제가 만들어질 때 WTO 협상이 쭉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한국이 정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요? 한국이 쌀개방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였는데 그때 세계화 다들 너무 어렸어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세계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계화가 한국을 뒤덮고 있었고 뭐 신문에 다 세계화 얘기였고 대통령부터 계속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WTO 협상에 나섰는데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한국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먼저 쌀 개방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협상에서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한국은 주식인 쌀을 지금 개방하고 있는데 라는 논리를 펴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미국의 이제 농산물들을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했던 이제 그 협상 중에 한국을 우선 초반에 협상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을
얘기인데 갑자기 중국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한국이랑 이런 걸 하게 될 텐데 너네 지켜봐. 한국이 말을 들을 거야. 중국한테 하는 얘기네. 그렇게 되는 거죠. 중국 연락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네. 네. 한국은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볼모가 돼버리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정부 혹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민주진보 세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의 거의 정보기관과 대한국 그 기관이나 관료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모으려고 했던 건 문재인은 친중파냐였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 문재인이 친중이라고? 왜 그런 의심을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 의심이었어요. 혹여 우리와의 동맹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의심들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재인은 별로 그러진 않았네? 라는 게 좀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쫙 풀렸고 이 과정에서 이제 남한 정부가 북한에 이제 철도를 이제 같이 협약을 맺어보자 이런 얘기들이 오가던 와중에 미국이 이제 반대했거든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미국하고의 동맹을 깰 정도의 이런 정부는 아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죠. 근데 이재명은 다를 수 있죠. 미국 입장에서. 아직 미지의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 보면 한국의 보수 진영이 정말 미친 듯이 반대해. 그리고 뭐라고 하면 계속 친중파라 그래. 그러면 이거를 미국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확인하기에 앞서서 뭔가 도장을 먼저 찍어 놓는 건 중요하겠다. 네. 만약에 중국하고 짜옥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이. 이런 의심은 늘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은 한국의 그 대통령들에 대해서 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늘 자기들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았는데 결정 순간에 틀어버린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긴 시간 동안 파트너였던 박정희도 갑자기 핵을 만든다고 막 이래버리고. 네. 아마 가장 좋아했던 사람 전두환이었을 겁니다. 네, 전두환은 처음부터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끝날 때까지 그랬으니까. 네. 왜냐하면 약점을 잡고 있었잖아요. 5.18. 정확하게는 이제 쿠데타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일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들쥐 이런 표현도 했으니까 한국민은 들쥐와 같아서 뭐 이런 표현을 이제 미국 관료가 이제 그냥 할 정도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쭉 발전하면서 불안은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의 정치적 불안을 이용한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음 정권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을 보면 다자 외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에 있는 한덕수 총리 같은 사람은 동맹을 더 강조하는 편이고 그런 걸로 본다면 넘어가기 전에 무언가를 해놔야 된다. 그리고 중국하고의 거리를 이제 떨어뜨리기 위한 무슨 노력들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게 저는 이제 모두가 예상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피해가야 되느냐 혹은 깨야 되느냐라고 했던 방위비 분담금과 이 관세 협상 혹은 경제 협상의 결합이 결국에는 선언돼 버렸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 한국 정부가 그건 아닌데라는 입장을 내진 않은 상태. 지금 트럼프의 이 입장만 나온 거고 우리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 거죠? 반응 같은 게 있나요? 공식적으로? 총리실에서 발표한 내용. 그냥 통화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 좋은 통화였다. 정도. 네. 좋은 통화였다. 그래서 뭐 다음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런 협상을 하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문재인 정부가 그런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강력한 국민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방빼라 그래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근데 넌 할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이제 막 이렇게
올라왔었던 거죠.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토론 프로그램 나오면 아니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 상황이었고 정부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상황. 그렇다면 지금의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국민적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는 강력한 리더십이 존재해야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국민들을 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협상 떠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동맹은 중요할 수 있으나 우리의 이익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려면 저는 강력한 리더십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어제 얘기했던 대로 정권이 교체되는 건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맞아요. 예. 우리의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도 올리고 관세도 올리고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고 뭐 윤석열이었어 봐. 이렇게 진짜 할 수도 있는 오브콜스, 거니까요. 오브콜스. 콜콜콜 나왔죠. 빼박인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미국, 일본에 이제 완전히 밀착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중국이랑 관계도 좀 계속 네. 악화돼 있고 러시아랑은 아예 파탄돼 버리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갑자기 우리가 태세 전환해가지고 방위 부담금 협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안 되는 거지. 그쵸. 아유,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 이렇게. 근데 어찌됐건 차기 정부에서 정말 큰 짐을 시작부터 턱하니 안고 시작을 하게 되겠네요. 뭐 그건 환경이니까요. 그러니까 환경은 주어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차기 정부를 책임질 대통령 혹은 정치 세력이 그 정도의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 대선의 과정일 테고 그것은 국내적인 이제 내란 종식이라는 과제를 분명히 세우고 그것으로 국민들을 이제 결집시키고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이익,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많이 요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요구를 많이 해야 이제 대통령도 부담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서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협상할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위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 진짜 유럽의 협상가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우리 농민들 시위가 지금 장난이 아니다. 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못 돌아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 그게 통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좀 피곤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뭐 방위비 분담금 이런 문제 있으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고 네.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이제 뭐 발언도 좀 많이 늘어나야 나는 게 정부를 돕는 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탄핵을 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이 뜨겁게 정말 우리 목소리를 냈던 것을 다시금 또 이런 문제에서 대통령에게 누가 되실지는 뭐 모르겠지만 네, 힘을 다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지금 오늘도 출마 선언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대선 후보들이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유의 깊게 지켜보시고 또 질문을 또 날카롭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러면 얼른 끊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1부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1부 여기까지 끊고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사콜콜 2부에서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중의 소리 세 기자 홍민철, 강경훈 그리고 조한무 기자가 돌아가면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소개해주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한무 기자가 뭐 국민의힘 을사오적을 소개해 주신다고? 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을사오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 을사년이니까요. 오. 그 내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해 왔는지 요 을사오적을 제가 선정할 때 중진들로 뽑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중진들의 입을 통해서 국힘의 태도를 한번 보려고 하겠습니다. 재밌겠어요. 네. 주인공들을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이니까요. 네네. 나경원, 오. 윤상현, 음. 권성동, 김기현, 박대출 의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네. 그 1번 사진 네. 띄워주세요, PD님. 네. 들어갔나요? 네. 이 사진은 이제 권성동 의원이고 계엄 직후 이제 원내대표 맡으면서 그 당의 이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방향키를 완전히 이제 극우로 돌리면서 이제 그런 방향성에 선봉에 섰던 분이시죠. 그리고 요 사진은 지난 1월 달에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그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울먹울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발표할 때 윤석열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못할 일 같다. 그리고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치민다. 그리고 정치가 뭔지 회의를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으로 지금 국군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 내란 수괴가 윤석열인데 윤석열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인간적인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상황에 안 맞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표현이 되게 점잖네요. 상황이 안 맞다라니 미치기래. 상황이 안 맞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버리면 그래요? 제가 이거 발제하는 내내 그런 얘기가 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네. 그 조절을 좀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번 그림 띄워주세요. 뭔가 마지막에 세게 욕을 한번 하려고 기대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오른쪽 두 번째 있는 분이 이제 슈퍼루키 전한길 씨. 그리고 이제 그 양옆으로 김기현, 윤상현, 나경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고요. 요 분들은 세 분이 그 내란 국면에서 김나윤이라는 별칭을 얻었어요. 이거 세 명이 딱 합심을 해가지고 윤석열 옹호에 완전 열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언론에서 그런 명칭을 붙였고 이름은 김나윤 이쁜데 하는 그 행태들을 보면은 참 밉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내란이 터지고 나서 보수 집회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광화문에서는 그 대국본 정강훈 쪽이 하는 게 있었고 여의도에서는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연단에도 막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회개한 논리들을 펴면서 그런 윤석열 옹호 플러스 국민 분열 부추기면서 좀 문제적인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네. 아니 뭐 전한기 씨 자체가 워낙 그 뭐 정광훈이랑 같이 이제 뭐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쏟아냈던 인물이잖아요. 이런 인물이랑 같이 요즘은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정광훈 씨랑 전한기 씨랑 죽일 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주도권 싸움이군요. 그리고 3번 그림 부탁드립니다. 3번 그림 왼쪽이 이제 박대출 의원인데 그 요게 이제 마지막 이제 앞서 말씀드린 4명 정해놓고 마지막 누구 하지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김민전 의원이 이제 그죠. 인상이 깊어가지고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여가지고 그치. 아쉽네. 김민전 의원 할까 하다가 그래도 무게감 있는 중진으로 해야지. 김민전은 지금 낄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짬이 안 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박태출 의원으로 했고 박태출 의원은 말도 말인데 행동으로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관저 가가지고 윤석열 체포 그 영장 집행 시도할 때 방탄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헌재 판결 앞두고 나서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할 때도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릴레이 시위할 때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그 삭발 혼자 하셨던 집에서 혼자 삭발하는 사진 올렸던. 진짜? 네, 자기가 무슨 원빈인 왜 이렇게 얘기했어? 기억 안 나세요? 기분 나빠졌잖아요. 갑자기 뭐래 내가 그랬던 분이잖아요. 몸싸움 벌어지면 늘 앞장서시고 말 그대로 몸으로 몸빵을 잘하시는군요. 영장 집행은 몸으로 막았어요 실제로? 아니 이제 거기 이제 의원들이 몰려간 자리에 이제 가서 몸으로 이제 그렇게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타까워요. 잡아갈 수 있는데. 잡아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을사오적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들을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 네네. 그 발언들이 이제 5명 발언을 제가 쭉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A4용지 뭐 10몇 장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뭐 다 전달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그 발언을 주제별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정을 해봤고 첫 번째는 요거예요. 오죽하면 계엄. 그러니까 오죽하면 계엄. 윤석열이 오죽하면 계엄했겠냐. 아유, 민주당이 원인이 되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다 못해가지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계몽령 했다고 계엄을 한 거다. 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내란죄를 민주당이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전 대통령이 거기 그 헌재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그 줄탄핵, 예산 삭감 뭐 이런 얘기도 계속했는데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확산시킨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그런 것들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켰다. 그래서 윤석열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집회에서도 많이 하고 뭐 기자회견에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집회에서 했던 건 좀 식상하니까 제가 재밌는 거를 하나 골라봤는데 그건 이제 채널A 인터뷰입니다. 요 4번 그림 부탁드립니다. 4번 그림 보면은 요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경원 의원 답변보다 질문이 일품입니다. 이 기자분이 미끼를 딱 던지고 자 가만히 기다려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그 미끼를 이제 덥석 놓습니다. 이 질문이 뭐였냐면 누가 더 잘못했나? 29번 탄핵. 장난해. vs 비상계엄. 이렇게 딱 미끼를 던지니까 나경원 의원이 계엄을 칭찬하기는 뭐한데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4년 쉬고 오랜만에 국회 와봤는데 국회 이거 안 되겠더라. 끔찍하더라. 민주당이 아주 의회 독재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가 더 잘못했냐 그러면 줄탄핵 때문에 계엄한 거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는 윤상현 의원에서도 이제 똑같이 나타나는데 민주당 때문에 정부가 일 못했다. 일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탄핵시키니까 일을 못한 거다. 그리고 재밌는 말을 하는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 그 워딩들을 쭉 모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재판을 이제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결과들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당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민주당은 그러기 위해서 국정을 일부러 마비시키고 윤석열을 탄핵시켰다. 그건 올린 거예요. 아니 뭐 이거는 그건 윤석열이 이 정도 하면 탄핵을 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이죠, 계엄. 계엄을 유도했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 지난 6월 달이면 이제 계엄 전이잖아요. 그때 방송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이 중대한 법위반 사안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석하기로는 그 음모론이라는 게 임성근 금융로비 의혹 이런 것들이 음모를 꾸며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리고 탄핵의 빌미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꾸며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아무리 탄핵의 빌미를 잡으려고 해도 우리가 사실 12.3 그 계엄 직전까지 그 누구도 계엄이 현실화될 거라고는 아무도 그치. 상상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주장, 뭐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까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을 둘러싼 이제 의혹들이 너무 커진 상태에서 계엄이 딱 터진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칼 들고 민주당이 윤석열 보고 계엄하라고 했나? 한 거 아니야? 계엄해. 본인이 선택해서 한 거고 그거를 어떻게 민주당이랑 엮어서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주장들을 쭉 펼쳤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칼 들고 협박을 한다고 계엄을 하면 더 웃긴 거 아니야? 참 앞뒤 안 근데 맞는. 뭐 약간 설득력이 이따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있죠. 왜? 이대로 가면 망하는데.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이 무슨 음모를 꾸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신을 조여오고 있었던 상황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최혜병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도 어쨌든 자신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사법 처리 당하나 뭐 자신은 사법 처리 당하진 않겠지만 탄핵의 사유가 되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제 부인이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리는 상황이라면 뭐 다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이 계엄은 김건희를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으니까 뭐 윤상현 의원의 말이 어떻게 보면 진실을 말하는 걸 수도 있다.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민주당 때문에 계엄을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저지른 죄 때문에 계엄을 한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 죄를 왜 그렇게 밝혀내냐 이런 거죠. 아 밝히면 안 되는데 그렇죠. 지적을 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일하는데 잘못 좀 할 수 있지. 네. 그리고 5번 그림 부탁드립니다. 그 윤상현 의원이 음모론을 이제 많이 펼쳤는데 이 행태가 아주 가볍습니다. 그 음모론을 제기할 때 있어서 어떤 책임감이 일말의 책임감도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코딱지 파닥에 툭툭 던지는 식이에요. 뭐 하다가 뭐예요? 코딱지를 파다가 네. 튕기잖아요. 어떤 책임의식도 없이 그냥 음모론 이렇게 틱틱 튕기는. 이거 낮은 단계 욕 맞죠? 제가 준비했는데 느낌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3월달에 그 민주당 백희령 의원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하다가 달걀을 얼굴에 맞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두고 민주당의 자작극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일각에서는 이번 계란 투척과 강제 해산이 민주당 측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과 목격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 이게 동료 의원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당이 달라도 심각하네. 가볍습니다. 너무 그 처사가 가벼운. 예. 이런 뭐 사과 같은 건 안 했겠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내란죄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이제 설파를 해요. 그게 뭐냐면 계엄 비상계엄 발동 요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때 계엄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윤상현 의원의 주장은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권한이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이렇게 말을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 저와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 지수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기라고 생각하면 그냥 위기인 거다. 완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죠. 이거는 윤상현 의원의 그 어떤 지도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약간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도자를 약간 신격화하는 하면서 정치를 접했거든요.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 전두환의 사위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전두환의 사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혼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처가 쪽하고 의절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원하니까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이혼한 이후에도 전두환하고의 인연은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서전에 그 어르신의 결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서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6.29 선언이라는 것이 어르신의 중요한 결단이었고 나라를 위한 충정이었고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는 역사에서 이제 정권의 위기에 몰린 전두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자구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제 그분만이 알 수 있는 그분의 생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있고 윤석열을 만났을 때도 약간 신격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는 술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술을 잘 마시더라. 뭐 나도 술 잘 먹는데 술 잘 먹는 사람끼리는 통하는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통했나 보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런 이제 그러니까 지도자를 약간
다른 존재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어요. 굉장히 현대 정치에서는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 게 이제 지금 튀어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약간 그 절대 군주를 네, 대하듯이 그런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대통령의 네. 군주의 마음대로 하는 이런 거란 거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대권이라는 걸 말 그대로 왕권으로 해석하는 이런 이제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죠. 우리 군주께서 십기가 불편하면 계엄 좀 때릴 수 있지 뭐 이런 그렇죠. 비상 상황이지 그게. 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개변도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윤석열은 계엄을 할 때 내가 감옥 갈 수도 있고 대통령에서 쫓겨날 수도 있지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나라를 지킨다고 하면은 누구로부터 지킨다는 거냐? 그거는 이제 민주당, 또 민주당, 당군 이래 최대의 권력 부정부패 비리한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원색적인 비난도 막 했는데, 그러니까 탄핵 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에게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따를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다 민주당 탓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제가 선정한 을사오적 주로 얘기한. 근데 이 사람이 부정부패 얘기하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기현의 그 연관 검색어가 울산 땅 투기 의혹인데.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선정한 주제는 연장선이긴 한데 국힘의 되치기인데 이제 계엄이 민주당 탓이라는 것에서 더 나아간 주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회개한 주장들을 내놓는데 저는 약간 그 워딩들을 쭉 보면서 어떤 형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서브스턴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거기 보면은 그 후반부에 아주 흉측한 괴물이 나오거든요. 그 여주인공 둘이 이제 합쳐진 모습이에요. 이거 혹시 스폰가요? 그 여배우 이름 뭐지? 좀 나이가 좀 있으신 그렇죠? 네, 아주 유명한 그 젊은 애 과거를 네 맞습니다. 뭐 좀 그리워하면서 약 받아가지고 약 먹고 네, 네. 봤다. 그 괴물이 그 괴물이 너무 그 충격적이었는데 요 주장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계엄하고 민주당을 억지로 엮어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이상한 괴물 같은 주장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 괴물이 눈이 막 여기 있고요. 막 여기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적절한 비유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했던 얘기를 보면 민주당은 줄탄핵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 거기서 나아가서 법적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해서?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할 거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 시키니까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못하고 그것이 국가적 손해로 이어졌다. 이런 주장들을 내놓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석고대죄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얘기들은 안 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네, 오로지 민주당 탓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 의원을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누가 누굴?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지금 이제 얼마 전에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했잖아요. 대통령 몫을 본인이 행사하면서 지명을.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계속 보류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계속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탄핵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내란죄에 해당한다. 왜지? 국가기능 마비. 내란 선동. 네. 그게 왜 내란? 그 탄핵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리고 그 한덕수가 탄핵된 사유가 인정이 또 됐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그리고 마은혁을 임명하는 게 옳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한 거잖아요. 위헌이라고 판단이 나왔는데 또.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국무위원들을 그렇게 줄줄이 탄핵시켜가지고 국가를 마비시키면 안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법안을 또 갖고 왔는데 탄핵 남용 금지법. 요거로 이제 탄핵 남용 금지법. 그 여야가 합의로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그 탄핵안에 찬성한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그것도 만들어야지.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방지법. 오! 좋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탄핵안에 반대한 사람들은 탄핵안이 헌재를 통과했으니까 뭐 말하자면 직무유기로 본인들이 처벌을 받을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면서. 맞아. 이런 아주. 근데 탄핵안에 찬성한 의원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비밀 투표잖아요. 뭐지? 색출. 아니 뭘 내려면 공부를 좀 해. 뭐 하는 거야? 저한테 그러시지는 않으시고. 낸 거 아니야? 한무 씨가 낸 거 아니야?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색출할 수 있어요. 그 김상욱하고 김예지 가가지고 선배가고 쓰셨잖아요. 고백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충분히 그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어제 위원정당 해산 심판 얘기 나왔었죠. 네네. 어제 그 선배가 어떤 입장이셨죠? 왜요? 그거는 뭐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그런 납니다. 사례가 자주 벌어지면 안 된다. 우리 이미 한 10몇 년 전 한번 그런 그죠? 일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하는 것보다는 그 민주 시민의 민도를 믿고 이제 선거에서 적절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직접 심판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너무 안 돼. 나이브한. 위원정당 가야지.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그 위원정당 해상 심판을 꺼냈는데 민주당이 위헌을 저질렀다. 위원정당 해상 심판 가자. 국무위원 탄핵 경고가 취재 전복이다. 약간 이쯤 되면 서로 약간 동거 같은데. 서로 경쟁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쯤 되면 그냥 막 가자는 거지요. 인 거죠. 이제 뭐 어차피 나 죽는 거 그냥 맞짱 떠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냥 들이받아보자. 그 윤상현 의원 워딩 놓고 보면은 국무위원 탄핵 경고했을 때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포로를 참수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고 민주당의 그 탄핵 경고는 그 포로 참수다. 아니 윤석열은 관까지 종이관까지 다 영연백과 종이관까지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데 그런 걸 보고는 무섭지 않으셨나 봐요. 본인은 안 들어갈 생각이어서 그랬나? 인지 부조화가 심각한 이게 무슨 같습니다. 비유야?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탄핵 줄탄핵하는 게 그 한 명씩 참수하고 있다. 그 비유가 너무 개떡 같아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2번, 3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얘기 듣다 보니 계속 막 머리가 아프다. 정신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회 해상권. 그 나경원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국회가 탄핵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국회 해상권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근데 그거를 얘기한 시점이 이제 내란 국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뭐 잘 몰라고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국회 해상권이라는 게 박정희 전두환 그 군부 독재 정권 거치면서 그 87 개헌으로 삭제가 된 건데 그쵸. 지금 40년이 흘러가지고 친일 쿠데타가 발생한 상황에서 요거를 다시 부활시키자고 운운을 하는 거는 쿠데타를 성공 못 시킨 게 너무 아쉽다 이런 거죠. 아주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국회 해상권만 있었으면 계엄령 완벽하게 성공했는데 이런 뜻이 아닐까.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아예 국회 해산을 그 국힘에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거대 야당을 상대를 못하니까 우리가 100명이 넘으니까 그냥 다 사퇴하고 국회 기능 마비시켜버리자. 이렇게. 이건 좋다. 이거 좋다. 하세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사퇴. 응원합니다. 네, 뭐 좋은 방법이죠. 네네. 다 사퇴하시고 선거 한번 합시다. 너무 좋다. 뭐 얼른 추진하세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당시에 근데 대부분 그런 반응이었어요. 사퇴 좋아. 네. 뭐 100명 사퇴하면 오. 재보궐선거하면 대부분 다 땡겨올 것 같으니까. 그렇죠. 뭐 일부 지역 외에는 뭐. 개헌선 바로 확보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뭐. 아 근데 아직 안 한 거죠? 아유. 말만 하시고. 네. 본인도 사퇴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국민 분열과 폭동 선동인데요. 이거 정말 심각했죠. 이거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6번 그림 부탁드립니다. 이거 하면 뭐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아니 잠깐만요. 근데 일부러 윤상현 얼굴 일부러 짤 이렇게 된 건가요? 악의적인 이 캡처인데 얼굴. 아니 요거를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있는 거 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웃겨. 이게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걸로 예, 고의는 네. 아니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 1월 19일날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죠. 네. 그리고 전날 이제 그 시위대가 서부지법 담을 넘었는데 요거를 두고 이제 극우 유튜브 방송에서 문제 없다. 그 다 훈방 조치 될 거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안심시키고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법 폭동에 도화선이 된 거 아니냐. 요거를 그렇죠. 이제 조장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 피디님 7번 그림 부탁드립니다. 그 박태출 의원도 서부지법 폭도 관련해서 페이스북 글을 남겼는데 구속된 폭도 절반이 10대, 20대, 30대 청년이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으로 선처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민주노총과는 달리 가혹한 잣대를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뻑하면 민주노총 타령하는 그 행태가 반복이 됐고 아니 법원을 그렇게 때려 부숴놓고 무슨 뭔 소리야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무슨 뭐 법원을 습격했습니까? 재판관 따라다니면서 뭐 살해 위협을 했습니까? 뻑하면 할 말 없으면 민주노총 언급하는 거 같습니다. 민주노총은 응원봉을 들었죠. 네, 맞습니다. 아니 더 창창한 미래세대라는 게 더 웃겨. 누가 봐도 쟤네들이 창창한 미래세대? 그리고 발언 수위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 험해졌는데 뭐 헌법재판소가 가루될 거다. 뭐 카르텔 세력 척결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한다. 성전이다 이건가요?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극우 시위대들한테 이제 그 폭력성에 어떤 기름을 붓는 거죠. 내가 마치 독립전쟁이라도 참전한 마냥 그런 심정이 들도록 이제 감정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이런 작용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문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윤상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농 트랙터하고 응원봉하고 그 민주노총이 남태령 대첩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네, 그렇고 국민들을 두들겨 패야 된다 이런.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 발언도 참 입에 담기가 민망한데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통령 윤석열 체포됐을 때 대한민국 좌파 강점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태권 열사처럼 외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태권 씨는 그 1월 달에 윤석열 체포된 다음에 과천 그 공수처 인근에서 그 한 목사가 이제 분신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면서 김태권 열사처럼 외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대들한테 분신을 하라는 건지 이거는 이게 폭동 조장에 분신 조장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힘들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렁이 기생 세력과 좌파 세력을 청소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지렁이 이런 혐오 발언은 차치하더라도 청소하자 이러니까 저는 약간 나치 인종 청소가 떠오르는 건 저만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왜 노상원 수첩에 수거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이게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인간으로 보지 않는 뭐 없애야 되는 대상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소름 돋는 섬뜩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 뭐 빼면 좀 섭섭하니까 뭐 한 줄 하자면은 네. 이분도 이제 전쟁, 체제 전쟁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고 그 정도야 뭐. 네, 그러니까 이게 괜찮네. 내성이 생겨가지고 언제 정도는 점잖네. 별 느낌이 없네. 근데 또 제 그 가슴을 울렸던 거는 민초들이 조선 독립을 이뤄냈던 것처럼 오.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도 바로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 이렇게 오. 얘기를 했어요. 멘트 그러니까 좋은데? 무슨 그 구구 세력 그 집회 가가지고 강점기다 독립이다 이러니까 역사 유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그분들 극우 아니세요? 나경원 의원 친일로 유명하신 분인데. 나베. 그죠. 뭐 나베로 좀 유명하신 이따가 제가 네. 나경원 의원의 그 네. 발언 역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인연이 또 이런 있으신 발언은 분이. 어떤 연원에서 나왔는가?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헌재를 향한 정확히 말하면 재판관을 향한 인신 공격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정리하다가 이거 헌재 그 재판 관련해 가지고 뭐 절차적인 그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하려고 했는데 그건 뺐습니다. 그냥 그 재판관 인신 공격만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경원 의원이 판사까지 했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 말씀하신 거 보면 문현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하고 네네. 이재명 대표하고 친구라서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연단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근거가 보니까 둘이 SNS로 대화를 나눴다는 건데 헌재에서는 이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 입장을 발표하고 문대행과 이 대표는 페이스북 친구 관계가 아니고 10여 년 전 댓글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그런 음모설이 그냥 악의적인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줬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똑같은 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문영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문상 같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가지고 뭐야 입만 열면 것도 말이야.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서 이제 재판관으로 어떻게 안 나오니까 쿠션을 치닙니다. 그러니까 재판관 가족의 인간관계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정계선 재판관 남편분이 이제 국회 측 대리인하고 같은 공익법인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은 로펌이라고 했는데 공익법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어쩌라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요 윤석열 측은 실제로 요걸 가지고 그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경원 의원은 요런 소스들을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요런 식이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다 국민들이 미리 이제 불복하기 위한 밑밥을 깔아놨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했던 일에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에 기반해서 뭔가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건이 있어요.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나경원. 예, 나경원 의원의 남편은 판사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나경원 의원하고 주진우 기자하고 김어준 방송인이 이제 법적으로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기소해달라는 기소청탁이 의혹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남편이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 사건이 이제 펑 터진 거는 전화를 받은 검사가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라고 밝혀버려서 이제 논란이 됐었죠. 네, 그 검사는 박은정 검사입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의원인. 네. 날리고 계시죠. 그 당시에 박은정 검사가 이것을 밝히면서 왜 밝혔을까를 한 10년 후에 얘기를 하거든요. 이대로 두면 2명이 구속될 것 같은데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인데 저 사람들이 왜 구속되지? 이래서 이제 사실을 이제 밝혔었던. 그러니까 가족이 이렇게 되면 뭔가 의심스러워 라는 생각은 자신의 경험이죠. 원래는 전혀 관계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판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정치인이니까 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이 사람이 연루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사건을 뭐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쟤네도 그럴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이는. 그렇죠. 그죠, 그죠.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히 그랬을걸? 이렇게 본인은 했겠죠. 그 뭐 헌재 관련해서는 윤상현 의원은 인민재판소라고 했고요. 김기현 의원은 헌법개판소라고 했습니다. 개판소. 응. 별로 감흥 없으시죠 이제? 네. 이쯤이야. 그러니까 유머 같아.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헌재 그 심판 과정에서 그 증인을 공격했습니다. 8번 그림 부탁드립니다. 아, 두분 아주. 왼쪽이 이제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이고 이제 오른쪽이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인데 요 둘에 대한 그러니까 그 홍정원 차장은 이제 메모가 있었고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은 그 통화 내용 윤석열과 통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둘 관련해서 나경원 윤상원 의원이 이제 이것도 마이크 잡고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회유한 거다. 그게 정말 많이 나왔죠. 그리고 메모도 조작됐다. 진술 오염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특히 나경원 의원은 그 곽 전 사령관 향해 가지고 찔찔 짜던 군인을 민주당이 도와줄 거라고 회유했다.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요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제가 정치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치달을까? 그 윤석열 옹호에 왜 이렇게 골몰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9번 그림 부탁드립니다. 제 미천한 그 추측으로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에 유승민 전 의원의 그 배신자 낙인이 있는데 지금 뭐 대선 관련해서도 그 얘기를 지금 뭐 유튜브 라디오 이런 데서 많이 하더라고요.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배신자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고 그거를 보고서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윤상현 의원은 이제 같은 당 김재섭 의원한테 얘기한 게 보도가 됐는데 탄핵에 반대해도 1년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 속에서 그 윤석열을 계속 보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치면은 이제 정청래 의원의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었는데 박근혜 찾아가가지고 사과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고개를 숙였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진작에 이제 그 박근혜 탄핵 찬성대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태극기 부대한테 꼬리를 내린 지가 한참 됐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워딩들을 모아보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당내의 배신자에 대한 공격성 발언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걸로 보이는 발언들,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는 못 보겠다. 패션 우파가 득세해서 문제다. 싸울 때 싸우지 않고 도망가 있다가 나중에 중도 확장한다고 하니까 우리 당이 망조가 된다. 이런 배신자, 본인이 배신자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배신자를 타겟팅하는 그런 의도된 발언들을 많이 했고요. 그 배신자 프레임으로 보면은 윤상현 의원 이제 적통이죠. 박대출도 그렇고. 적통. 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끝까지 의리를 지킨. 네, 그렇게 태극기 집회 열심히 나가셔가지고 그런. 나경원이 이준석 의원도 많이 싸웠잖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그때 그 말에서 약간 1년만 지나면 다 찍어준다 이거에서 그냥 이 행동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진짜로 그게 딱 정의.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난장판을 해도 난리를 쳐도 또 한 번 그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이제 절 올리는 이 사주쇼 한 번 하면 눈물쇼 하고 뭐 이런 거 한 번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찍어주고 이러니까 이제는 이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두 번이나 당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한 것 같아요. 다한 것 같습니다. 다한 거 같아요? 네. 뭐 뒤에는 뭐 하나만 한 얘기 짧게 드리면은, 그러니까 네. 박근혜 탄핵 때 적폐청산 못한 후과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국힘이라는 그 거대 정당이 완전 구구 파시스트로 치닫는 결과로 이어진 거 아닌가. 네. 이번에는 확실히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그 집회 취재 나가서 그 젊은 분들 인터뷰 해보면 그 윤석열 탄핵뿐만 아니라 그 국힘 해체까지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분들은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뭐 대선 뭐 전후로 해가지고 시민분들이 다시 한번 좀 힘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런 하나하나 말씀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이 5명 중에 저는 이제 뭐 물론 그 당 전체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문제적 인간은 나경원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나경원. 윤상현보다 더? 네. 윤상현은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한데 그 정치적 업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일요일의 남자라고 해서 한데 권세를 누린 적은 있거든요. 그 권세가 이제 그 박근혜의 최측근이라는 것만으로 이제 권세를 잃었던 거고, 그 사람 국회의원 외에는 뭐 다른 걸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나경원 의원은 어쨌든 이 당에, 그러니까 윤상현이 누구지? 이런 사람은 있지만 나경원은 대부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당의 굉장히 대표주자로 꼽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연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대세를 따라가는 문외적 정치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어디를 가야 되지? 이런 걸 쫓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회창 대선 후보 캠프에 들어와서 정치를 시작을 했고, 본격적인 정치는 이명박 친이계의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본격적인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초선으로 대변인을 맡으면서 굉장히 활약을 하죠. 뭐 여기까지는 뭐 보통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2007년 대선이죠. 그 이명박 대선의 최대 이슈가 뭐였죠? BBK였습니다. 여러분 다 이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자, 저 했습니다. 어제 댓글에 네, 이걸 좀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여러분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 다음에 중요한 영상이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어떤 강연에서 BBK를 설립하고라는 워딩을 하는 비디오가 나왔었어요. 맞아요. 이때 대변인이었던 그 나경원 의원의 멋진 워딩이 나오죠. 그게 주어가 없다입니다. 이때 나온 게 주어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재기가 있는, 그러니까 뭐 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재기가 있는. 예. 위기를 어떤 아이디어로 돌파하는 이런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치를. 바이든 날리면보단 좀 나은 것 같은데. 그 아이디어가 나경원에 졌나? 바이든 날리면보다는 주어가 없다가 좀 더 낫지 않아요? 그게 더 세련되지. 근데 언제나 주어가 없다 이런 게 등장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그렇죠. 명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색채가 드러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2008년으로 보면 2008년에 뉴라이트 진영에서 교과서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대한교과서를 내놔요. 완전히 뉴라이트로 점철돼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부터 시작해서 정말 문제적인 걸 내놓는데, 이 당시에 교과서 포럼을 만나서 그런 입장을 듣고 이걸 정부에 전달하겠다라고 했던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나경원이었습니다. 극우의 길을 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 이후로 논란들은 많았어요. 뭐 자유대 창설 기념행사에 가기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논란이 컸죠. 네. 근데 이걸 그때 갔을 때 논란이 커지진 않았고요. 서울시장 선거 10년 정도 후에 서울시장 선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제 이런 토론회가 열려요. 뭐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이 있었을 때 외교적으로 잘한 협상이었다고 했고, 뭐 이건 뭐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이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당시에 조문을 갑니다. 그리고 입장을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협상이었다고 답을 해버려요. 그럼 조문을 왜 가는 거예요? 면전에다 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소시오패스적인 그러네. 정치인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의 본격적인 어떤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건 이 즈음이었습니다. 2018년에 토론회를 여는데 제목이 일본 자민당의 정권 복귀와 아베 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 체제 구축. 아, 이거 봤어. 이 토론회가 열렸어요. 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민당이 이제 영국 보수당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보수정당이다. 그러면서 아베가 신보수주의 기치 아래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했다. 아베의 신보수주의라는 건 극우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자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그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한 입장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이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의 코어 같은 생각인 거죠. 극우는 이미 10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게 되면 2019년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했다는 것을 다 기억하실 거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2018년, 2019년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자위대의 초계기가 한국 군함, 해군 함정에 초근접 비행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다 입장을 내는데 나경원 의원이 엄중히 항의하되 일본을 외통수로 몰지 말아야 한다. 아니 이쯤 되면 항의를 뭐 살살하지. 일본에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2019년에 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입장도 나왔고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 또 다시 입장을 냅니다.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건 아니냐. 일본을 외통수로 몰아서는 안 된다. 또 외통수.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분의 이 정치적 성향이 친일인 것 같지만 그 코어에서 보면 2018년 토론회였습니다. 일본에서 무엇을 배울 거냐. 일본의 극우화를 배워야 된다는 게 있었고 그런 생각들이 한번 쉬었죠. 국회의원 한번 쉬시고 돌아와서 의회 독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의회 독재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이분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극우 정치인임을 드러낸 과정이 아닌가 이번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박근혜 탄핵 당시에 이 나경원의 처세입니다. 나경원은 탄핵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탈당을 하죠. 그렇잖아요.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장제원, 와우. 이런 분들, 이 정권에 지금 획을 이루고 있었던 이분들이 다 탈당을 합니다. 근데 줄줄이 탈당을 하거든요. 나경원은 당연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하지 않았지. 그 당시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그 태극기 집회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어요. 근데 탈당을 안 합니다. 당이 뭐 이상해져요. 그리고 나서 그 당에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나갑니다. 비박계의 대표주자로 나가요. 그러니까 비박계가 남아있긴 했으니까 다 나간 건 아니고 지죠. 왜냐하면 친박계가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탄핵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당이 막 혼란으로 빠져들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원내대표가 됩니다. 어떻게 원내대표? 그게 이제 원내대표 했을 때 그 사건이 빠루 사건인데 원내대표를 했을 때는 친박계를 등에 업고
원내대표가 됩니다. 원래 이제 당을 나간 사람들을 비판해요. 원래 이렇게 네. 상황에 따라서 간에 붙었다 쓰게 붙었다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상황이 저는 마주쳤다고 보는 거죠. 그때의 경험으로 본다면 애시당초 내가 이 진영의 주류잖아요. 이 당의 주류. 이 당의 주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빡 서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맞는 극우적인 발언을 쏟아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 가끔씩 합리적인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합리적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어디서 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들은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자기 생각을 드러내야 될 때는 본색이 퍽퍽퍽 드러나는 거죠. 이러다 또 법원에서 만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저 그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오. 네.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댓글로 링크를 달아드리긴 하겠습니다. 한 영상이 이제 지금 내란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다시 조회수가 올라가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 거론이 되고 그 나경원 의원 측에서 저를 이제 고발을 했고 검사가 저를 기소를 해서 재판을 2년 반 동안 했고 끝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사건이 뭔지는 그 영상을 보시면 알고요. 이래서 고발당했구나를 네. 아실 수 있는. 나경원 의원이 도대체 뭘 갖고 고발을 했는지 보면 모르실 텐데 아무튼 명예훼손 이런 걸로 걸었는데 기분이 나쁘셨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분이 나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발하시면 재판을 해야죠. 오. 하지만 그 당시의 검사들과 지금 검사들은 다를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 무죄 나왔으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잖아요. 재판 가가지고 하면. 네, 재판 다니는 건 피곤합니다. 네. 법정에서도 만났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진 않았고 제가 얘기를 했죠. 뭐라고? 기회 되면 인터뷰 한번 하시자고. 뭐 죽이겠다는 뜻인가? 얘 뭐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는데. 펜으로 보내버리겠다 이런. 전 궁금해요. 그게 다 자기의 생각이냐. 지금까지의 이런 게 그게 자신의 생각이라면 저는 이 사람을 정치에서 묻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치를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 악이 된 거죠. 내란을 옹호하는 걸 넘어서서 폭동에 대해서도 옹호하고 이런 사람이 한국의 정치를 계속할 수 있다면 그건 한국 정치의 악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조선 말에 그 을사오적을 우리가 청산하지 못해서 두고두고 국민들의 분노를 많이 샀잖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딱 을사오적 잘 지었네요. 국힘 이 을사오적을 이제는 좀 청산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때 못 청산했던 을사오적을 이제는 좀 청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5적 정도가 아니라 한 의사 100적 정도 아닌가? 힘들어요 이거. 이럴 때는 꼭 5적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6적, 7적, 8적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거의 한 김민전 다뤘으면 참 주옥 같은 말들이 많았을 텐데. 김민전 다뤘어야지. 다음에 또 준비하세요. 안 돼. 이거 계속 준비하라고 그러면 암 걸립니다. 근데 정신 건강에 좀 안 좋긴 하네. 진짜. 들으면서 약간 계속 욕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윤상현이 전염성이 되게 강하더라고 보니까 어제 안철수 거기 그렇죠. 갔잖아요. 안철수가 얘가 정신이 혼미했나봐. 그래서 질답하는데 기자가 개헌 이슈였으니까 개헌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개헌을 꼭 해야 된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87년 이후에 지금 헌법 체계에서 대통령이 3명이 탄핵됐다. 2명 탄핵되니 막 3명은 틀리고 막 그래. 3명이 탄핵됐고 2명이 인용됐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다. 헌법이 문제다. 그분들은 잘못이 없었는데 탄핵된 건가 봐요? 그 하기 전에 이제 윤상현이랑 한번 끌어놨거든요. 그때 전염이 됐나? 그때 전염이 됐나?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진짜
그 안철수는 멍청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두 분 정치적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죠. 왜? 뭐냐면 안철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말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중도 하는데 정작 대선 출정식에 온 사람은 윤상현이에요. 중도 하차? 오, 드립 뭐야? 드립 뭐야? 방송 끝내죠. 순발력 있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예고만 잠깐 해주세요. 내일 예고는 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 요즘 그 자녀 문제로 좀 시끄러우신데.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분들 고생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봐주고 계시겠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셨어요.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